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대협이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할머니는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에 대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연속 기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대해 피고소인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맞고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친형 강제 입원으로 2심에서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개 변론을 신청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전화로 진료를 한 뒤 처방전을 내줬다가 기소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판결 의미 알아봅니다. (5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은 지난주 상습적 악질적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단독 입수해 그 주장과 논리를 소개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문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소인의 어머니, 고소인의 전 시어머니인데요. 이분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게 해 법원에서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은 A씨의 전 남편 박모 씨. 2012년 12월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5월까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비양육자도 부모로서 여전히 친권은 있는 사람이고 그 친권에 기해서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보호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한다가 저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방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양육비 채무는 5천여만 원. 그런데 박 씨는 심지어 2018년 2월에는 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실비보험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해지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해약금은 임의로 써버렸습니다. 수차례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했지만 남편은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박 씨의 어머니이자 A씨의 전 시어머니가 지난 3월 말 A씨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입니다. 박 씨에게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는 지난 1월 17일 박 씨의 영업장에 찾아가 양육비를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양육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너 양육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딱 이 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욕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너가 격해진 거죠. 그러면서 고소장엔 A씨가 2020년 1월 17일 14시경 본인 영업장에 찾아와 욕설 및 난동을 부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A씨가 본인 영업장에서 본인 아들의 범죄 경력을 큰 소리로 외쳤으며 본인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것이 A씨 전 시어머니의 주장입니다. 부모 모시기 싫어서 나갔다 이렇게 오히려 없는 사실을 얘기를 해서 제가 당신 아들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혼했는데 내가 판결문 갖다 줄까 이런 대화들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자기 아들의 그 범죄 이력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가정폭력에 이어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그리고 명예훼손 고소까지 양육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A씨는 물론 취재진의 전화를 받으면 끊어버려 대화 시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자기하고 얘기할 그게 없어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사실로 얻는 공익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범죄로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 공연히 이제 알려도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뭐 공익성이 인정이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은 이제 뭐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해서 따로 이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기소를 하지는 않아요. 양육비 미지급에 이제 국가가 제재를 가하며 개입하게 된 만큼 양육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양육비 전쟁은 멈춰야 할 시점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을 비판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오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며 정대협과 윤미향 전 이사장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92살의 할머니로 하여금 14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처절한 기억까지 다시 되살려 이야기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용수 할머니의 육성을 전해드립니다. 기자회견장에 도착한 이 할머니는 몇 번 숨을 거칠게 몰아쉰 뒤 지난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지로 믿었던 이들의 행태라고는 감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당혹감과 배신감, 분노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다며 저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및 진상의 공개, 그리고 그동안 일궈온 투쟁의 성과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2살의 할머니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최대한 감정을 자제해가면서 말을 이어가던 이 할머니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감정이 격해지는 듯 중간중간 목이 메어 말을 멈췄습니다. 못할 정신대 대책 협의회가 위안부 문제를 하는데 거기가 해당치도 않았는데 못하러 그 사람들이 사죄하고 배상하겠습니까? 안 한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사진 한 장만 모르고 해도 이걸 법에 걸고 했는데 이것은 할머니들로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을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며 윤미향은 사리사욕을 채워서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갔다고 할머니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전 처음 만난 날부터 윤미향은 모금을 하고 있었다며 정대협이 모금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며 이용만 당했다며 윤 전 이사장을 용서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자신의 첫 기자회견 후 잇따라 불거진 정의연과 윤 전 이사장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게 너무도 많이 나왔다며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하는 거는 제가 선물 기자회견 할 때 했고 한데 너무도 보니 많이 생각도 못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법원에 공개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 진행 상황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사실은 두 가지가 된 것인데요. 친형을 강제 입원했느냐 여부와 관련해서 강제 입원시켰다면 이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고, 이거 관련으로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를 하면서 그렇게 한 사실이 있냐 없냐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원심, 그러니까 대법원에 오기 전에 직권남용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 상고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검찰은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한 사실을 선거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숨겼다. 그래서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사범과 관련된 죄는 원칙적으로 선고 시한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미 지나버렸고요. 상고가 제기되면서 지금 현재 2부, 그러니까 노정희 대법관에게 배당되어 있는데 여전히 아직 최종 판단이 미뤄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변호사의 변호인인, 이재명 도지사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공개변론 신청서를 대법원에 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이 지사 측이 작성한 이 신청서 내용 좀 더 살펴볼까요? 네, 나승철 변호사가 낸 신청서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데요. 이 사건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변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학자나 정당이나 언론인 등의 각계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이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적인 논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다뤄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것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다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침묵도 공표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나승철 변호사의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퉈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개 변론이 좀 이 지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이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혹시 이미 지나치게 공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고요.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하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히려 대법원에 빨리 판결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변론을 신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건은 더 지연될 소지가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일부러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변론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정치 쟁점화하거나 조금 이슈화해서 아주 선한 의도라면 정말 이 점을 한번 공감대를 좀 형성해 보는 계기를 가지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치인으로서 이 부분이 회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지 좀 궁금해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본적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간 의료계는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에 대해 오진과 의료비 증가, 대형 병원 쏠림 우려 등을 이유를 들며 반대를 해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전화로 진료를 한 뒤 처방전을 내줬다가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일어난 사건이 9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45살 이모 씨는 지난 2011년 2월 평소 환자로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비만으로 고민하는 자신의 지인 B씨에게 치료약을 좀 처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E씨는 B씨와 전화통화만 한 뒤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 캡슐 등 전문 의약품을 처방해줬습니다. E씨는 환자를 한 번도 직접 보지 않은 채 처방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E씨가 B씨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E씨는 B씨를 진료했지만 나이가 어려 처방을 보류했는데 A씨를 통해 다시 요청을 받고 처방전을 써줬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 서부지법 전경우 판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해 이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 씨가 2011년 2월 5일 B 씨를 대면해 진료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증거에 의하면 이 씨가 B 씨를 대면함이 없어 환자로 알게 된 A 씨에게 그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1심 재판부 판결 이유입니다. 의료법 제17조 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았다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 취지인 겁니다. 당시 A씨와 B씨의 법정 진술이 엇갈렸는데 B씨는 의사 E씨의 주장처럼 E씨와 대면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B씨는 그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걸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B씨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날 진료비 결제 내역이 없는 것을 근거로 E씨를 유죄로 봤습니다. 이에 E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 E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화로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의료법 제17조 1항은 의사의 비대면 진찰을 금지한 게 아니라 대리 처방을 금지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즉, 의료법이 진찰 방식을 규제한 것이 아니므로 전화통화로 한 진찰도 진찰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인 겁니다. 이번엔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고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화로도 처방은 가능하지만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A씨가 B씨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직접 진찰 여부를 놓고 대법원에 파기환송까지 나온 사건. 비대면 의료 서비스 시행을 놓고 의료법 등 법적인 토대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